철종이 후사가 없이 갑작스레 사망하자 흥선대원군은 신정왕후와 함께 자신의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리게 되니 이가 바로 조선 26대 국왕 고종이었습니다. 곧바로 흥선대원군은 남아있는 남인과 북인 인사들을 등용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갔으며 조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비변사를 폐지함과 동시에 의정부와 삼군벌을 부활시켜 비변사의 기능을 양분화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세워진 붕당의 근거지, 즉 서원을 철폐함으로써 맹목적인 유교 숭상 문화를 배척하자 성리학을 따르는 사대부들과 유생들은 유교를 탄압하는 흥선대원군의 행보를 비판하며 그 반발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당시 서원은 지방의 무분별하게 건립이 되며 토지와 노비를 점유, 군역 회피와 탈세 등 여러 특전을 향유하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서원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패단이 점차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흥선대원군은 전국의 모든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함으로써 유생들의 반발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밀어붙이게 됩니다. 더불어 양존사업을 통해 누락된 토지들을 수습하였고 군역 대상자를 양반 계층에까지 넓혀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하며 무너져가는 조선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기나긴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인해 그간 조선의 왕들은 한 나라의 국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세도가의 입김에 휘둘리기만 하는 허울 좋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흥선대원군은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경복궁을 중건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는 삼정의 문란으로 피폐해진 당시 조선의 국가재정상 쉽게 진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재정 수입이 여의치 않으면서도 오로지 경복궁 중건에만 초점을 맞추어 화폐를 새로 찍어내려 하게 되니 다른 화폐의 100배 값어치가 있다는 뜻의 당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폐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당시 조선은 실물 경제라 하여 물건을 주고받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여기에 당초 100배의 값어치가 있다는 당백전의 실제 가치는 주로 쓰이고 있던 상평통보의 대여섯 배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시장 경제는 화폐의 대량 유통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겹치며 갑작스럽게 경제가 폭망하기 시작했는데 백성들에게 이 당백전은 쓸모없는 화폐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보게 최씨, 내가 당백전으로 물건 좀 살라고 하는디? 아니 당백전으로 세금 낸다고 신고여도 나라에서 취급을 안 해주는디 그거 받아서 어디에 쓴단 말이오? 프랑스와 미국이 강화도 근방을 침범하며 지속적으로 개화를 요구하였으나 조선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자 민심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때를 틈타 조선 내부에는 천주교와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866년 러시아가 한반도 방면으로 남하해 함경도 부근에서 통상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흥선대원군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와 손을 잡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이 때문에 조선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 프랑스와 협력할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 간의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며 베이징이 함락되고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은 조선에도 전해지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 청나라는 천주교를 믿는 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면서 보복에 나서기 시작하였고 조선은 프랑스와 협력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대대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하기에 이르니 이게 바로 병인 박해입니다. 그리고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범하며 시작된 전투가 바로 병인 양요인 것입니다. 이후 프랑스 군대는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조선군과 약 2달간 지속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강화성과 외교장각을 약탈하여 청나라 근거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났을 때 평양에는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출몰하여 조선과 교역하기 위해 통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통상 요구가 묵살되자 미국 선원들이 난동을 피우게 되는데 이 때문에 관민들이 셔먼호를 불태우며 선원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871년 아니 니네가 우리 애들 잡아갔다며 빨리 돌려주고 우리랑 통상이나 하자. 걔들은 이미 다 죽어서 없고 우리는 통상도 못해. 결국 미군은 무력을 사용해 초지진에 상륙하였으며 그곳에서 3일간 교전하다 광성보가 함락되면서 조선은 대패하게 되니 이게 바로 신미 양요인 것입니다.
이후 통상교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미국이 물러나며 전투는 싱겁게 마무리가 되었으나 조선은 관민이 합심하여 처절하게 항전, 끝끝내 미군을 물리쳤다며 자화자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거치면서 외세의 침입에 맞서 개화하지 않겠다며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는 쇄국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선에는 국왕 고종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결제가 왕명으로 하달이 되었지만 대원군이 직접 결정하여 추진되었던 만큼 흥선대원군의 위세는 국왕이었던 고종의 힘을 능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고종을 지지하는 관료들을 중심으로 흥선대원군을 탄핵해야 된다는 상소가 줄기차게 오르기 시작하였고, 고종은 명성황후의 친족인 여흥 민씨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아버지 흥선대원군 탄핵에 일조하게 됩니다. 아무튼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사회의 여러 불안 요소들은 침략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과의 수교 정책을 발판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려고 고심하던 찰나 쇄국 정책을 추진하던 흥선대원군이 탄핵이 되어 물러나면서 일본은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875년 아따, 강화도 우리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라잉. 글씨 너희가 먼저 공격했으니 당장 사과하고 배상혀. 결국 조선이 맺은 최초의 조약이자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인해 맺게 된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며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1875년) 일본은 대륙 침략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을 무력으로 강제 점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자국 군함인 운요호를 보내 무력으로 조선 땅에 상륙, 조선의 군사시설을 공격함으로써 강화도 초지진 수비되는 사상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이 먼저 공격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니 강화도 조약의 실제 내용보다는 오로지 개화하자 이것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고종의 의지에 따라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는 데에 합의를 하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의 주도로 이어진 개화운동은 내각을 개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면서 일본식 군사제도를 도입해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조직하였으며 청나라의 총리 아문을 모방한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정세에 발을 맞추지 못했던 유생들은 위정 척사파라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며 위정 척사운동이 일어났는데, 조선의 전통사회 체제를 고수하려는 그들의 움직임은 급변하는 정세에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1882년 이모군라는 기존의 구식군대에 대한 조선 정부의 차별로 인해 군인과 백성들이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뜻하는데, 조선은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세의 힘을 빌어 난을 제압함으로써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조선으로 진출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쇄국 정책을 지지하는 척화파와 새로운 정권 창출을 통해 권력을 잡으려는 민씨 정권 사이에서의 알력 다툼이 한창이었는데, 민씨 정권은 자신들 민씨 가문과 개화파 관료들을 대거 기용함으로써 권력을 공고히 다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후원으로 1881년 별기군을 창설하면서 민씨 정권 아래 별기군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구식군대에게는 제대로 된 급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여러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던 찰나 선해청에서 전라도의 쌀이 도착하며 이를 분배하고 밀린 급료를 지급하였으나 이 선해청 관례들이 뒤로 빼먹으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그간 참아왔던 군인들의 불만이 대거 폭발하게 됩니다. 배급을 받은 쌀을 열어보니 모래가 섞여있던 것도 모자라 완전 썩어서 먹지도 못할 정도였으며 이미 배급을 했던 쌀 자체도 정량에 한참 모자라는 양으로 군인들은 화가 나다 못해 허탈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선해청으로 달려간 군인들이 배급 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달래기는커녕 받기 싫으면 내놓고 가라며 면박을 주게 되고, 이에 화가 난 군인들이 선해청 관리들을 폭행, 관련자들은 모두 체포되어 투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 잡혀간 애들 전부 처형한디야. 아니, 배급을 개판으로 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요? 아이고, 이게 다 민씨 일가 때문이란게. 그럼 흥선대원군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나 보자. 그렇게 흥선대원군의 비호 아래 궁궐을 습격, 폭동을 일으키며 눈에 보이는 민씨 정권과 관계된 사람들은 모조리 살해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게 바로 이모 군란이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고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에게 이들을 달래주길 요청하면서
탄핵되어 정권에서 물러나 있던 흥선대원군이 재등장, 군란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는 군란의 여파를 피해 궁궐을 빠져나가면서 청나라에 군란이 일어났으니 이를 진압해달라며 도움을 청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군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군대에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한성에 들어온 청나라 군대가 구식 군인들이 사는 왕십리와 이태원을 습격해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참수하며 군란은 완전히 진압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모군란으로 인해 자국의 공사관과 국민이 피해를 보았다며 뜬금없이 나타난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배상 책임과 보상을 요청하며 조선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힘을 빌려 난을 진압하였으니 청나라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조선과의 협약을 통해 속국임을 확인받으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인 것입니다. 1800년대 말, 당시 조선은 개화를 통해 조선을 개혁하고 세계 정세에 발맞추어 변화시켜야 된다는 분위기가 자리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개화는 하되 청나라에 기대어 점진적으로 개혁하길 바랬던 온건 개화파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본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던 급진 개화파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급진 개화파는 아편 전쟁을 통해 더 이상 청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아닐 뿐더러 조선을 지켜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주적 개혁만이 살 길이라고 결론짓게 됩니다.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청나라가 필요해. 뭔 소리여? 일본이 차관해준다니까 자주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위정척사파는 몰아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생각을 좀 해봐야 쓰겄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 차이 때문에 급진 개화파는 스스로를 개화당, 독립당이라 부르며 온건개화파, 민씨세력, 위정척사파를 싸잡아 수구당, 사대당이라 부르며 배척하게 됩니다. 이와 맞물려 급진 개화파는 재정난을 타개하려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오려고 계획했으나 이게 탐탁치 않았던 온건 개화파 방해로 계획이 틀어지면서 급진 개화파 입지는 점차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청나라가 이웃나라들과 국경 분쟁으로 조선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판단한 일본이 조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급진 개화파가 거사를 치른다면 쿠데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1884년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등 급진 개화파 세력들이 갑작스레 정변을 일으키게 되니 이게 바로 갑신 정변이었습니다. 급진 개화파는 곧바로 정강 14조와 함께 내각을 개편하여 새로운 조선을 열고자 했으나 일본의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정변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청나라의 개입으로 조기에 진압되면서 그들의 천하는 그렇게 3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대로 조선의 전라도 지방은 곡창지대로서 조선의 식량 생산 전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고부지역, 즉 오늘날의 전북 정읍시가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는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이곳에 부임하는 탐관오리들은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수탈하고 괴롭히기에 이릅니다. 그 당시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은 조선 역사상 탐관오리 탑3에 들 정도로 그 악명이 자자하던 상황이었는데, 고을 근처에 대형 저수지를 축조해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백성들이 전봉준의 아버지였던 전창혁에게 부탁하여 조병갑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나 오히려 전창혁은 곤장을 맞고 장독이 올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분노에 치민 전봉준은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움에 따라 백성들의 고충을 달래고 탐관 오리를 척결한 뒤 새 시대를 여는 대업에 동참하라고 사발 통문을 돌리게 되면서 반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조선 정부는 조병갑을 소환해 고금도로 귀양을 보내면서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용태를 안핵사로 임명해 내려보냈으나 오히려 고부로 내려간 이용태는 이 모든 난리는 동학이 잘못한 것이다 라며 백성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빼앗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전봉준을 중심으로 고부 밀란이 일어나게 되니 이게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인 것입니다.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한 민중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으며 정읍, 고창 등을 점령하고 관군들을 쫓아내며 결국 전주성까지 함락시키게 됩니다.
한편 이를 수습할 여력이 없던 고종은 또 한 번 청나라의 힘을 빌려 난을 진압하고자 요청하게 되면서 청나라 군대가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 맺어진 청나라와 일본과의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군도 조선의 승인 없이 조약의 내용만을 근거로 인천을 통해 입국하게 됩니다. 결국 동학군은 청나라와 일본이 군대를 파견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조선 정부와 협상을 하게 되었고, 자발적 개혁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교정청을 설치하겠다는 전주 화약을 맺으며 자진 해산하게 됩니다. 1885년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 조약을 통해 상호간의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시키고, 어느 한쪽이 조선에 문제가 생겨 군대를 파병할 경우 통보하자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제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며 고종의 요청에 따라 청나라의 군대가 조선으로 진입함에 따라 청나라는 이를 일본에 통보하였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군대를 보내 인천에 상륙하게 됩니다. 한편 동학농민운동이 마무리되면서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에게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순수히 철수하려던 청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조선에 계속 남을 것을 통보하며 추가적인 병력까지 조선으로 파병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오토리 게이스케 일본 공사의 주도에 따라 조선 정부의 내정 개혁안을 제시하며 경복궁을 점거, 탄핵되어 물러나 있던 흥선대원군을 내세워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고 김홍집 등 친일 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판단한 일본이 청나라에게 선전포고하면서 그렇게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불합리한 내정 간섭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동학군도 덩달아 들고 일어나며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학군의 기세는 1차 때와는 다르게 경기, 황해, 전라, 충청 지방의 농민들이 합세해 약 20만까지 세력이 확장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조선과 일본의 연합군에 의해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 동학군은 각계격파당하며 와해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전봉준을 비롯해 동학군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항전했으나 결국 붙잡히면서 참수되었고, 황해도에서는 김창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가 동학군을 이끌고 난에 참가하였지만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군이 패배하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약 2달간 치러진 이 청일전쟁은 압도적인 일본군의 기세에 청나라군이 패배하면서 요동 및 대만 등지가 일본군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강화 회의를 진행하며 맺어진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외교적 개입을 통해 일본의 요동반도 점령은 불법이니 철수하라고 강제하게 되면서 압박에 못 이긴 일본이 청나라에게 요동을 다시 돌려주었던 사건이 바로 삼국 간섭인 것입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가 내정 개혁안 5개조를 제시하며 이를 실행할 것을 조선에 강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선 대원군과 김홍집 등을 내각 요직에 앉히며 본격적으로 조선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계획했던 것이 바로 제1차 갑오개혁입니다.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 후 오토리 게이스케 후임으로 온 이노우에 가오루가 내정 개혁안 20개조를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반발하며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 가치가 없어진 흥선대원군을 내친 일본이 과거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했었던 박영효 등을 불러 내각을 재구성하기에 이르니 이게 바로 2차 갑오개혁입니다. 더불어 삼국 간섭이 일어난 후 조선에서 친일파 입지가 점차 좁아지자 친러시아 성향의 내각이 성립, 세 번째 갑오개혁인 을미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단발령이 시행됩니다. 아무튼 갑오개혁은 조선을 약 500년이나 지탱한 유교적 사회질서에서 벗어나 서구 근대적 제도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혁이었습니다. 노비 신분이 철폐되면서 신분제도가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형벌제도가 개선되어 연좌제가 폐지되는 등 약 200여 개 조항이 설립되며 조선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갈아엎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스스로가 이루어낸 자주적 개혁은 되지 못했으며 일본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개혁인 만큼 완전한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대만과 요동반도를 손에 넣자 일본을 견제했던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꼬셔 청나라에게 요동반도를 돌려주라고 압박하게 되니 이게 바로 삼국 간섭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힘을 파악한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기대어 이를 벗어나려 노력하게 되고 러시아 공사 카를 베베르를 통해 조선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를 굳히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조선 내각은 박영효를 중심으로 친일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 보니 명성황후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숙청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오히려 이를 위기로 느낀 박영효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려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이 되면서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아 썩을! 박영효가 암살에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의 입지가 좁아졌어. 이거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겠다. 결국 1895년 작전명 여우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에 의해 추진된 이 작전은 일본 사무라이들이 불시에 경복궁으로 들이닥쳐서 명성황후를 죽이는 것이었으나 얼굴을 제대로 몰라봤던 사무라이들은 궁궐 안의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사무라이들은 숨어있던 명성황후를 찾아내 난도질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죽어버린 시신을 끌어내 불에 태워버리게 되니 이게 바로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우라 고로는 고종을 찾아가 노골적으로 협박하며 김홍집을 중심으로 친일 내각을 다시 구성하게 하였으며 흥선대원군과의 알력 다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이를 꾸미려 하였지만 간신히 살아남은 목격자들로 인해 이들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는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시행으로 인해 친일 내각과 일본 세력 타도를 골자로 하는 항일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이게 바로 을미 의병입니다. 의병들은 90군대 출신 군인들,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해 난을 진압했던 정규군들이라 일본 군대도 이를 상대하기가 많이 버거웠었는데 고종은 이러한 의병의 기세에 찬물을 붓게 됩니다. 을미사변으로 인해 반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며 조선 내부는 점점 혼란스러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가 시해되며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고종은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극도로 불안해했는데 때마침 고종과 아들이 독살당할 뻔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홍육은 러시아 역관 출신으로서 당시 러시아와 가까웠던 고종에게 신임을 받는 관리 중 하나로 출세를 거듭하며 위치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세했다는 것에 취해 갖은 횡포를 부리며 부정축제와 매간 매직을 일삼고 아나무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자 고종에 의해 결국 유배형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에 불만을 품은 김홍육은 고종이 평소 커피를 자주 즐겨 마시는 것을 알고 궁궐 안의 사람들을 매수해 고종과 아들 순종이 마실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어 독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셨던 고종은 커피 맛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바로 뱉어버렸으나 순종은 커피 맛이 이상했음에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였고 결국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자 고종은 관련자들을 색출, 처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살해되고 자신을 독살하려는 사건이 연거푸 벌어지자 크게 불안한 고종은 러시아 공사 카를 베베르와 친러파 내각이었던 이완용 등의 도움으로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치게 되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악원 파천입니다. 그리고 고종은 이후 의병들에게는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리면서 대부분의 의병들은 자진 해산하게 됩니다. 1896년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친일 내각 대신들을 숙청하고 일본에게 대항할 힘을 기르기 위해 자주적인 근대국가 설립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1897년 궁으로 다시 돌아온 고종은 종로에 황구단을 짓고 그곳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황제라고 자칭하며 본격적으로 청나라의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독립국가임을 선포하며 독립협회를 주축으로 서대문에 독립문을 짓게 됩니다. 여담으로 협회 이름이 독립이라 하여 일본에게 독립을 하려고 지어진 단체인 줄 아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 반청 사상을 가진 친미 친러파 단체입니다. 단체를 처음 세웠던 사람은 과거 갑신정변을 주도했다 망명한 서재필이며 사면령이 내려져 입국한 후 이완용, 이승만, 안창호 등 여러 해외 유학파들과 함께 협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는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우리말과 함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신문을 발간할 계획을 세우니 이게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더불어 협회를 중심으로 대한제국의 자주적 국가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뜻의 독립문을 세우는 것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이후 민중들의 정치참여운동으로 만민공동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고종은 대한제국 건국을 대외적으로 선포,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이 이를 축하하면서 독립국가임을 인정하였으나 대한제국의 번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건국하고 황제로 즉위함에 따라 연호를 광무로 정하여 새로운 국가의 출발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더불어 새 국가의 출발과 함께 행정, 토지, 교육, 상업 등 여러 부분에서 외세의 힘에 기대거나 보호받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이를 개혁하려 실시하게 되니 이게 바로 광무 개혁입니다. 그리고 옛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더한다는 제도적 방향에 따라 수구파 대신들은 과거 가보개혁, 을미개혁은 너무 급진적이라며 비판하였고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개혁 방침을 내세우게 됩니다. 먼저 시가지 정비와 건축, 전기와 전신, 그리고 전차를 도입함으로써 기간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국립, 사립, 기술, 사범 등 여러 학교를 설립함과 동시에 국산 기업들을 위해 국산은행 등을 설치, 빠르게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며 공화정 도입을 추진하던 독립협회는 아관 파찬으로 친러 정권이 들어서자 이를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독립협회를 견제하기 위해 수구파 대신들의 후원으로 황국협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국협회는 독립협회의 견제를 목적으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내세웠으며 결국 독립협회가 고종을 폐위시키고 공화정 수립을 추구한다고 선동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독립협회 해산에 반발하는 만민공동회가 열리면서 황국협회를 지지하는 회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고 고종이 나서서 화해를 종용, 만민공동회가 해산되며 황국협회도 자진 해산하게 됩니다. 아무튼 광무개혁은 탁지불화하여 오늘날의 기획재정부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 개혁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고종의 내탕금, 즉 비자금으로 모든 국가의 산업을 발전시키려 했기에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무개혁은 무늬만 개혁일 뿐 제대로 된 개혁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진행했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광무개혁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빠르게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물적, 인적 한계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한반도에는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1898년 조선을 주무르던 흥선대원군이 사망하면서 조선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고종은 명성황후의 죽음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흥선대원군의 상여가 담 밖을 넘어가자 그제서야 그쪽 방향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세력이 커지고 있던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긴 횡단철도를 놓으며 극동지방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나며 일본이 요동반도를 빼앗자 이를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요동반도를 강제로 돌려주게끔 삼국 간섭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부터 러시아와 일본의 사이는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한국 개척에 나서던 러시아는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함에 따라 정치적 입김을 한반도에까지 넓히기 시작하였습니다. 1903년 러시아의 한반도 남하를 걱정하던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워 만주에 대한 철도 부설권 및 경제적 독점권은 러시아에게 양보하겠으니 한반도에 대한 독점 권한은 자신들에게 달라며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약 1년에 걸친 양국의 이권 협상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마침 이 소식을 들은 고종은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1904년 일본이 전쟁 시작과 동시에 인천에 상륙, 거점 기지로 삼으며 황궁을 점령하고 강제로 조약을 맺게 되니 대한제국 영토에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의 선전포고와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러일 전쟁을 바라보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러시아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결과는 반대로 흘러가며 당시 세계 최강 수군이라는 발틱 함대까지 파견한 러시아였지만 스시마해전에서 대패하며 전쟁에서도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수행을 위해 일본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자 이를 걱정한 일본이 미국의 중재를 통해 러시아와 강화 협정을 맺게 되니 이게 바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되는 것입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완전한 승기를 잡으며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무렵 필리핀 식민지를 가속화하던 미국이 장관 하워드 태프트를 도쿄로 보내면서 일본 수상 가스라다로와 비밀 회담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여 식민지화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데에 양측이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두 나라의 이권을 위해 상호 암묵적으로 식민지를 인정하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곧바로 대한제국의 재무와 외교는 일본에서 파견된 고문의 결정에 따라 국정을 돌보아야 된다는 제1차 한일 협약을 맺으며 일본은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데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은 대외적으로 이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일본은 대한제국을 더욱 압박하며 외교권까지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로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일본 대사의 지위를 받으라는 일왕의 서신을 대한제국에 제시했으나 고종은 거절하였으며 일본은 군대를 투입해 덕수궁을 위협하며 조약을 강제하게 됩니다. 참정 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무 대신 이하영은 조약을 반대하였으나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 공부 대신 권중현을 중심으로 제2차 한일 협약을 추진하며 조약을 맺게 되니 이게 바로 을사 조약인 것입니다. 이후 대한제국은 국가로서 누릴 수 있는 외교권까지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었으며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완전히 전락하게 됩니다. 아무튼 고종은 을사조약 체결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며 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였으나 강대국들은 모두 외면하게 됩니다. (1905년) 강압적인 을사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장악하고자 했던 일본은 대한제국의 근대화 명목으로서 반강제적인 차관을 도입, 대한제국 경제권까지 예속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일본인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 다네타로를 한반도로 보내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면서 대한제국의 은행들을 일본은행과 병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2년 만에 대한제국 빚은 약 13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되니 대한제국 황실은 이를 감당하지 못했었는데 때마침 대한매일신보 독자 투고에 남자는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녀와 가락지를 내어놓자는 글이 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대구를 중심으로 부녀자 계층의 참여가 늘어났는데 기생들까지 나라빚을 갚기 위한 기부금을 내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방해로 운동의 열기는 빠르게 식어가게 됩니다. 1907년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밀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아챈 일본은 고종에게 사실관계를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을 위반했으니 당장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오. 그리고 다음 황제는 아들 순종이 올라오는 게 좋겠소이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의 주도로 을사조약을 보강하는 정미 7조약을 맺으며 차관 정치를 통해 내정 간섭을 강화해 나갔으며 순종의 어명인 것처럼 꾸며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게 됩니다. 1909년 이윽고 사법권, 교도 행정권을 박탈하는 기후 각서까지 맺으며 대한제국을 완전히 강탈한 일본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의병들을 소탕하기 위해 남한 대토벌 작전을 일으켜 한반도를 무력으로 강제 점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연해주 크라스키노로 건너간 안중근은 동지 12명과 함께 일본의 불법적인 병합을 막고자 의병들을 조직, 무력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동의 단지회를 만들었으며 회원들과 결의를 다지는 단지 동맹을 맺고 왼손 약지를 끊어 대한제국의 독립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러시아와 철도 부설권, 러일 전쟁 전후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넘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안중근도 하얼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하얼빈에 기차가 들어서며 이토 히로부미가 내렸으나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정확하게 몰랐던 안중근은
때마침 환영 인파에 반응하는 백발의 남자가 그자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저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이토 히로부미를 앞에 두고 그 자리에서 꼬레야 우라를 외치며 러시아 호위병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곧바로 감옥으로 이송된 안중근은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으며 감옥을 지키는 일본 헌병들은 그의 인품에 반해 스스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10년 일본에서 설치한 통감부가 해체되고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을 관리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었으며 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더불어 일본은 대한제국과의 병합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였으나 명분이 없어 이를 계속 미루어 놓고 있었는데 때마침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권력에서 밀려나지 않으려 노력했던 이완용과 송병주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니 자신들이 더 친일 내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며 앞다투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병합에 더욱 적극적이었던 송병주는 일본으로 건너가 가스라 다로 수상을 만나며 자신이 친일 내각의 적임자임을 밝혔으며 이완용은 총독부의 나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며 줄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일 친목단체였던 일진회 고문 스기야마 시게마루의 주도 아래 당시 일진회를 창설했던 송병준이 합방 청환서를 만들며 대한제국과 일본의 병합을 가속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완용을 비롯해 8명의 경술 국적은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는 데에 찬성 및 협조함에 따라 대한제국의 모든 권한은 일본에게 넘어갔으며 약 500년간 이어져 온 조선의 역사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강제 병합된 대한제국 황실은 황제국의 지위를 박탈당하며 순종은 왕으로 강등당한 반면에 일본에 협력한 지배층들은 병합에 일조했다는 공로로 귀족의 자규를 받으며 적게는 30억 원, 많게는 100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의 병합 정당성을 역설하기 위해 고종과 순종을 이용해 전국을 뺑뺑이 돌리며 순행을 시켰으며 매월 약 2천만원가량의 품위 유지비를 지급하며 왕으로서의 대우는 이어나가게 됩니다. 아무튼 고종과 순종은 일본이 주는 복록과 특혜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황족들조차도 일본과 싸우기보다는 일본이 주는 지위와 특혜를 받아들이며 일본과 함께 일하게 되니 백성들은 황족 가문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한제국을 떠난 황족들은 광복이 되었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해 황실 복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성들의 악감정이 사그러들기 시작한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때가 되어서야 겨우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총 3가지의 시대적 구분을 통해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 1910년 경술 국치에 의한 강제 합방과 무단 통치. 둘째, 1919년 3.1운동으로 시작된 강압적 문화 통치. 셋째, 1931년 일본의 대외전쟁을 통한 민족문화 말살 정책. 그리고 그 시발점은 경복궁 한가운데 있던 조선 총독부입니다. 1903년 러일 전쟁이 시작하기 직전 일본은 내각 회의를 통해 대한제국을 일본의 영토에 먼저 편입시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1904년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병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제국을 강제로 침략,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후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가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고종은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였으나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을 전제로 제2차 한일 협약까지 강제하게 되니 이때부터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일본 특명 전권 대사 자격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 고종에게 제3차 한일 협약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를 반대한 고종을 무시하고 오히려 친일파 세력들을 통해 조약을 강제로 진행, 여기에 나오는 5명의 사람들이 바로 을사오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을사조약 이후 일본 대표로서 한 명의 통감을 두어 대한제국을 통치하게 되니 이 통감부가 바로 조선 총독부의 전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초대 통감으로 한일 협약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었으며 한일 협약으로 나라를 팔아넘긴 친일파 세력들을 고종이 청산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일본의 고종 강제 폐위의 노력이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까지 파견이 되었지만 결국 친일파 세력들에 의해 병합이 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통감부도 을사조약을 통해 대한제국과 합병을 하면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고 당시 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에 취임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은 대부분 일본 제국의 육군, 해군 대장들이 임명되었으며 천황의 직속 부대라 한반도에서 행정, 사법, 군사 권한을 모두 아우르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는 일종의 괴뢰정부처럼 일본 정부와는 별개의 독립정부로서 활동을 함에 따라 대한제국 내의 반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권한을 총독 1인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더불어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조선으로 격화시켰으며 조선시대에 없어진 태형을 다시 부활시켜 말 안 들으면 잡아다가 때려 죽이면서 강압적으로 조선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며 공포정치를 통해 조선 사람들을 억압했고, 교직에 있던 사람들은 일본 경찰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서 수업을 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더불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농지를 강제로 빼앗았고, 일본 내에서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민자 정책을 통해 돈을 내고 조선의 땅을 사면 대지조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며 강제로 조선의 토지들을 일본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는데, 이걸 주도적으로 나서서 했던 기관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 이러한 무분별하고 강압적인 무력 사용과 강제적인 수탈을 참을 수 없었던 조선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 이게 바로 3.1 운동인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도 더 이상 무력을 사용한 통치로는 조선을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때를 기점으로 문화통치로 노선을 바꾸게 되었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표권도 주겠다고 하였으나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지했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일본에게 속아 넘어가 일본을 위해 일하면 당장 먹고 살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니 자연스럽게 친일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단 관리직인 순사의 경우 문화통치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원자 경쟁률이 높아져 순사만 해도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어지니 조선인 순사들이 생겨났던 시기도 이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1931년 전쟁과 사륙에 반쯤 미쳐있던 일본 군부는 본토에 있는 내각 대신들과 자주 부딪히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결국 영토 확장과 대륙 정복 야욕을 위해 일본 군부가 만주에 쳐들어가 만주족의 독립을 지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만주에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만주 사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1937년 난징 대학살과 함께 중국 본토에 쳐들어가 중국과 싸우게 되니 이게 바로 중일 전쟁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영토 확장을 크게 경계하며 석유 공급 중단을 빌미로 개입을 암시하자 이게 안 잊고 왔던 일본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게 되고 진주만 공습을 통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시기부터 민족 말살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며 전선 확대에 따른 군비 증강과 인력 확충, 자원 조달을 목적으로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와 총알바지로 쓰거나 강제 노역에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는 당시 일본 군부의 상징이었던 조선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광복 후 수십 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여왔던 조선 총독부 건물은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3월 1일이 되어서야 폭파되었고,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